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하는 곽수중의 경제프리즘 곽수중입니다. 지난 27일 날 일본의 총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시다 시게루 신임 총리가 선출되면서 지난 12번에 12번에 걸쳐서 중의원을 역임을 했고 마침내 4번의 도전 끝에 5번째 총리로 선출이 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 많은 분들이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일본이 안팎으로 넘어야 될,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또 한중과의 관계, 거기에다가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이 숨통을 튀어나가야 되는데 어떤 경제 정책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지율은 시작하자마자 한 51% 정도인데 기시다 전 총리가 20%대 초반이니까 상당히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역대 최저치가 56% 정도다 보니까 51%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고 내각 12명을 임명을 했는데 역시 무파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각에 색깔이 없다 등등 많은 분들이 이시다 시게루 총리 내각의 출범과 중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른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합뉴스 인포맥스 국제경제부의 윤시윤 기자 모시고 일본 시게루 총리 내각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본이 좀 뜨겁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초반 예상을 깨고 네. 깜짝 당선된 것이라서 시선이 네. 집중됐습니다. 네. 정치 내에서는 소위 좀 아웃사이더였고요. 그렇죠. 네네, 좀 비주류 정치인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인기가 없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경쟁 상대가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다카이치 시나에. 네네. 근데 많은 분들 예상은 다카이치 시나에가 되면 큰일이다. 오히려 이분은 약간 나치즘의 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극으로 갈 성향이 좀 짙은 분이다 그랬는데 자민당의 선택은 이시다 시게루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동안에 평가받았었습니까? 네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전 5기 끝에 총리가 된 건데요. 네, 그동안 자민당 내 주류 세력에 밀려서 이제 고배를 마셨던 또 외골수로 통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핫토파, 즉 비둘기파고요. 네. 그 타카파, 이제 맥파인 아베파하고는 이제 반대 노선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카이치 이제 의원이 네. 상당히 극우적인 이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차 투표와 달리 좀 2차 투표에서 결선에서 이시바 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뭐 총재 선거에서 밀렸다 뿐이지 정치적 커리어는 매우 탄탄한 인물입니다. 이제 지난 40년간 네. 지역구에서 한 번도 도토리현 제1구가 지역구인데 네.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는 국민들에겐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전에가 이제 간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 3력 중 한 명이고 네. 당위상, 뭐 농림수산상, 자민당 사무총장까지 거쳐서 정치 경험은 매우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도토리 현지사, 네. 참의원 의원을 역임했던 이시바 지로인데요. 네. 일본 정치 특성이 좀 가업 정치, 뭐 세습 정치의 면모가 있어서 네. 뭐 이제 이시바 총리 갖고 있는 좀 지지층도 여기에서 좀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완전한 이제 반아베파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정책에서 이제 아베 전 총리한테 이제 반대표를 펼쳤던. 네. 2019년에 뭐 우리나라 일본 수출 제재 때문에 뭐 지소미아 연장 중단하기로 했을 때도 일본이 전쟁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마주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반성을 촉구하기도 한 인물이고요. 네. 또 이제 새로운 내각에서 총무상인 무라카미 세이 이치로는 이제 네.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국적이다. 나라를 망칠 역적이다라고 막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그러니까 구 아베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서하기 어려운 인물을 좀 기용한 걸로 네, 이제 보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또 이제 증조부가 목사인 4대째 기독교인 정치인이고요. 일본에서 좀 이례적인 그러네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안 하는 정치인으로도 이제 유명합니다. 예. 글쎄요, 이제 일본 국민들이 선택을 한 셈이지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소다로 전 총리,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도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위상도 했고 농림수산상도 했고 나름대로의 탄탄한 어떤 그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자민당의 권력 구조를 놓고 보면 아베가 얼마 전에 암살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기시다의 인기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시다 총리가 되기까지는 좀 불안정한 모습, 앞으로도 이게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비둘기파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강경 보수 체제의 어떤 자민당 내에서는 일종의 야당 네.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제 1차 투표 때도 이제 의원표는 이제 368표 중에 46표에 불과해서 네. 다카이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결국엔 이제 결선에서 이제 역전을 거둔 건데. 실제로 이제 당내 기반이 약한 게 특성인데 네. 이제 이시바 총리의 그 이번 선거가 이제 특징이 이제 좀 워낙에 자민당에 대한 뭐 국민들 불신이 높았던 네, 뭐 지금 뭐 정치 비자금이라던가 그렇죠. 뭐 통일교 유착 관계라던가 그렇죠. 이제 너무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선거가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무파벌인 이시바 총리의 그 강점이 이제 나타났던 이제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치 이제 특성으로는 당내 파벌이 있습니다. 예, 뭐 일종의 정책 집단,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건데요. 그렇겠죠. 예, 수장 이름을 따서 이제 부르는 게 뭐 아베파, 뭐 네. 기시다파, 니카이파 이렇게 나누고 네. 요 파들이 정치적인 스캔들로 이제 와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소파 정도가 유일하게 존속이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당파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이제 총선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 신임을 빨리 얻고 심판을 빨리 얻어서 이제 좀 자민당의 의석수를 많이 가져오면 네. 비주류였던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주류가 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0월 27일 날 새로운 총선이 이루어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시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해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바탕으로 해서 이시다 시게루 총리의 자민당 쪽의 중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줄지 그것도 사실상 의문이긴 해요. 근데 뭐니 해도 경제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을 놓고 보면 금융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그 소득세제 개편 상당히 좀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요? 이런 경제적 정책을. 네, 이번에 시장 움직임들도 보면은 이제 금투세나 뭐 이렇게 좀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건 인기가 네.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시바노믹스 핵심이 보면은 이제 기시다 총리 그 전 총리의 이제 계승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통화 정책의 정상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장은 일단은 좀 경계를 했지만 결국에는 임금 인상과 투자가 주도한 성장형 경제, 뭐 디플레이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고 네.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총리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고 저축 위주의 뭐 투자 이때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무조건 모아서 이제 이렇게 하자. 그렇죠. 이제는 투자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투자를 확대해서 일본 경제 내의 어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현상을 좀 중단시키고 새로운 어떤 경기 진작의 붐을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주식시장 에서 반응은 다카이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2.3% 정도 상승하다가 그렇죠. 이시다가 당선되자마자 4%대까지 급락을 해버렸어요. 예, 그게 재밌는 게 예. 3시 이제 니케이 지수가 3시에 이제 폐장을 하는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다카이치가 될 거다라고 해서 막 오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3시 20분에 그 결과가 발표되니까 선물 시장에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네. 이제 그 뭐 선물 시장에서 6% 떨어졌다가 예. 30일에는 이제 다 이제 개장하니까 또 이제 4% 이제 그대로 그 이제 쇼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 시장이 보는 이시다의 입장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경제 정책, 이시다노믹스의 경제 정책은 아베노믹스와 결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좀 양가적인 감정이 좀 다들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 하에서는 이제 엔저를 버팀목으로 그렇죠. 이제 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실질 임금이 안 오르고 뭐 초고령화가 깊다 보니까 네. 잃어버린 30년 이게 디플레이션 문제가 일본 경제에서는 좀 하나의 좀 PTSD 그럼요. 같은 예. 또 다른 나라들이 물가 너무 올라서 이제 금리 올린다 네. 할 때 일본은 혼자
그 전에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도 계속해서 이제 아주 고집스럽게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네.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때문에 뭐 엔화 약세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그때부터 20년부터 뭐 이제 일본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뭐 외국의 자금도 대거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단 말이죠. 예. 예, 물가 지표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재정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엔화 약세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네. 그럼 뭐 지금 국력 떨어지고 수입 물가 너무 오르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엑시트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시바노믹스가 이런 틀을 좀 잘 꾸려 나간다면 네. 국민들도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화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베노믹스가 2013년부터 10년 동안 10년 넘게 쭉 진행해 오면서 뭐 일본의 주식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이 되었고 저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일본 경제가 다시 붐업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265%라고 하는 엄청난 이 유산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거를 빚을 갖다가 지금 이시다 시게루 총리가 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릴 게 아닐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워렌 버핏 말씀을 주셔서 워렌 버핏도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청산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경제의 폭발 가능성 또는 중국 경제의 침하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시다 총리의 어떤 말은 지금까지 없었죠. 전반적인. 이시바 총리가 이제 발표한 저서가 있는데 네. 8월에 이제 보수 정치가 우리 정책 나의 천명 여기 예. 저서를 보면은 이제 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일본 경제를 엔화 약세와 주식 상승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확장 정책으로 국가나 일본은행의 재무가 약화됐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아베노믹스는 자금 풀고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엔저 유도하자. 예. 뭐 이렇게 이런 기조라면 그쵸. 이시바노믹스는 반대로 수입과 지출 밸런스 너무 깨지면 안 된다. 뭐 재정 건전성 중요하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엔화 약세가 너무 과도하면 이제 나중에 또 어떤 부작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정상화하자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윤시윤 기자께서 연합뉴스 경제TV 인포맥스에 이렇게 참여하신 지도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가 쌓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정책 변화, 경제 정책의 변화를 보면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어디에 있다. 라는 걸 이제 대충 감을 잡으시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성공했다. 근데 이시다 신임 총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일본 국민들이 엄청난까지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부채가 265%니까 GDP. 그 다음에 지금 디플레이션이 그렇게 인플레이션으로 고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전환이 안 돼. 어느 정도 살아나는 듯 하지만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 근데 입이 보살이라고 아베노믹스를 비판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쭉. 네네. 그러면 자기는 다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다름이 과연 1, 2년 안에 나타날까? 나타날 수 있을까? 일본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이시다에게 힘을 더 실어주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자민당 정부가 계속 가면서 이시다파의 어떤 경제 정책이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30년에서 조금은 복구를 하겠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아닌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방위상 농림수산상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그렇죠. 경제 쪽에는 없거든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분위기를 봐야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보면 이제 재무상 이번에 나온 게 재무상이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네, 가토 이제 가스노부라고. 예.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통화를 많이 풀어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네. 어느 정도 이런 내각의 어떤 면면을 보면 네. 어느 정도는 좀 물러난 부분도 있고 이제 어제 최근에도 이제 오에다 가지고 총재하고 만나서 네. 너무 금리 인상 할 분위기가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네. 또 시장이 또 어느 정도는 그 톤 조절을 해가면서 예. 기대가 좀 조절이 되면서 네. 그렇게 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라는 게 한쪽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엔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총리가 될 때는 상당히 좀 강경한 톤으로 아베노믹스의 어떤 실패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계획을 해야 된다.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다가 막상 되고 나니까 입장을 바꾸는 어떤 색깔이 약간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불분명한 정책들 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그런 점에서 평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시다 시게루가 상당히 좀 의지가 불분명하다. 어떤 쪽의 사람인가. 이 회색 분자 아닌가 이런 색깔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정치인들이 면모 자체가 네. 아시잖아요. 뭐 도모 약간 좀 이렇게 막 강한 색채만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고 네. 아베 신조 처음에는 조금 온건했다가 점점 더 이제 한일 관계에서나 뭐 강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맥락 자체는 뭐 통화 정책이 정상화다. 이제 어느 정도 재정 좀 균형 잡자라는 것으로 봐서 그쪽으로 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거를 좀 이어서 계속 여쭤보면 우에다 일본 총재를 만나서 네, 이시다 신임 총리가 지금 금리 인상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했고 우에다 총재도 거기에 뭐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인상했더니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고 네. 일본 주가도 푹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어떤 급락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 부채 비용에 급증을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금리 떨어뜨리는 게 또 안 좋고 올리는 것도 안 좋고 현상을 가져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게 이해다 총리하고 이시다 총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을 맞추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보면 최근에 우에다 네. 총재도 옛날 강세에 대해서 이제 용인하는 듯이 했다가 좀 정치권에서 좀 눈치를 주니까 좀 약간 이렇게 완화되는 이걸 이렇게 말씀을 네. 했단 말이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환경은 아니다라고를 하니까 달러엔이 지난 9월 3일 한 달 만에 어제 이제 147엔대까지 오르면서 이제 가장 최고치로 올랐거든요. 다시 올랐어요? 147엔으로? 네. 그래서 시장이 정말 투명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무조건 올리자,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상당히 휘발적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 BOJ 금리 정책 자체도 네. 무조건 뭐 25bp씩 뭐 이렇게 미국처럼 간단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범위를 조금씩 늘리면서 조금씩 천천히 이제 신중하게 해왔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방향 자체를 따라가되 그 단기적인 이런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안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한국 경제도 그렇고 한국 자산시장도 그렇고 일본의 경제와 일본 자산시장을 눈여겨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일본 금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올리지는 않는데 벌써 엔화 환율이 147엔을 돌파했다고 하면 과거에 이제 저희 경제 프리즘에 나오셔서 이명찬 박사나 이런 분들이 일본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엔화가 160에서 200엔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본 내 경제학자들의 말을 전해주고 가셨어요. 우리 윤신 기자가 보시기에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147엔, 150엔 쪽으로 가는 게 실효 환율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보면은 이제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가 말씀하신 청산이 정말로 큰 글로벌 금융 뇌관처럼 그렇죠.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엔고라는 게 좀 가장 주요 하방 재료이기 때문에 그 정치권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룰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하니까 뭐 엔화가 이제 막 강세로 전환되면서 거기서부터 글로벌 증시가 이제 대량 매도세가 나오죠. 그렇죠. 블랙 먼데이가 나왔잖아요. 예, 8월 5일 날. 네, 예. 그래서 지금 방향적으로는 엔고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안 가는 게 좋겠지만, 예, 이제 정치권에서 좀 이제 조심하다 보면 달러 환율은 뭐 150엔에서 160엔까지는 오르되 네. 또 이제 이 엔화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강한 목소리 나오고 외파적인 목소리 나오면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조절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환율 시장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즉 평가가 절상이 돼 버리고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절하가 돼 버리면 대기업의 수출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의 수출이나 원자재 수입 부분에 있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토요타라든지 뭐 미쯔이라든지 미쯔비시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은 좋을 수가 있는데 일본 국민들의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결국은 정치 쪽에다가 던지는 그
불확실성, 불신임, 신뢰에 대한 문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시바 총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주식시장이나 물가정책이나 또 환율 시장의 변화 이게 좀 종합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 비전이나 그림이 있을까요? 이분이 저는 제가 공약이나 이런 데서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이제 시장이 움직였던 것에 이제 지금 경제 정책을 이제 보자면 네. 이시바 총재가 이제 투자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전 정권의 어떤 그걸 이어가되 정상화에 대한 경계가 이제 많이 컸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네, 금리 올리면은 물가나 이제 해야 되는 우리가 대출을 했을 때 갚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고. 그럼요. 네, 지금도 이제 이때까지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니케이 225 지수를 보면은 지난달 네. 30일에 4.80 급락하면서 네. 3만 8천에 깨졌다가 선거 발표 전에 이제 27일 시장 상황 보더라도 다카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은 좀 좋아했단 말이죠. 네. 네, 금리를 낮추면 좋겠다. 결국 지금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벗어났지만 이전까지 없었던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경제 정책으로 저는 시장을 너무 많이 괴롭히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BOJ 총재도 그렇고 너무 국민들의 이제 심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좀 일본스럽게 이제 조금 그런 소통을 하면서 네. 적시적 톤 조절을 하면서 그 수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는 일단 이시바 신임 총리 입장에서는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를 뭐 개혁한다 아니면은 전환을 시킨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탁 잘라버리고 뭐 다른 쪽으로 가기는 힘들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외적인 문제도 사실은 존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네. 이 양반이 관방장관도 하셨고 방위성 장관도 하셨단 말이에요. 관방장관 안 했다. 방위성 장관 하셨고 농림수산장관 네네,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일 자유협정 다시 이거 개정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자유대를 국방군으로 바꿔야 된다 이야기하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야수꾼이 참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안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이 우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앞으로. 네, 말씀하신 방위상 출신이니까 또 경제나 한국과의 외교 문제에서는 되게 온건한데 네. 뭐 안보 방위 여기서는 물러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부분도 이제 분명히 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영하자, 뭐 중국, 러시아, 뭐 북한에 대응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자체가 조금 일본 헌법상으로는 이제 교전권을 그렇죠. 허용하지 않는 그럼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파견은 다 하고 있잖아요. 유엔방. 네, 뭐 괌의 자위대 수준하게 예. 하자, 뭐 미일 지휘협정도 이제 대등하게 이제 개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강경한 그 발언인데 또 이거 자체가 미국과의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집권 후에 좀 이렇게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지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이제 군사적 긴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또 야당 변수도 있는데요. 네. 좀 보수적 이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상당히 좀 강경하죠. 네, 이쪽은. 그렇죠. 베테랑 정치인인데 네.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입헌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정계에서는 이제 노다의 외교 안보에 대한 생각은 자민당과 같다 이런 견해가 이제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2021년에 마이니치 신문 거기 조사에서 네.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 뭐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강한 태도를 임하겠다 이렇게도 이제 발언했기 때문에 네. 이 두 야당이 좀 보수적이 어떻게 정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앞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중요하다. 정치 한일 전쟁에 대한 어떤 과거사 반성하겠다는 말까지 해가면서도 또 이런 문제 군사 문제에서는 의외로 어떤 긴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신 기자도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일본 국민들이 핵 그러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세계 최초로 핵폭탄 2개를 맞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대륙간 탄도탄 시험을 한다 그러면 일본 열도가 그냥 들끓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우리 핵무장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고, 그렇지만 일본 국민들은 핵 그러면 아이고 무슨 핵이야 우리 또 두드려 맞을 이유 있나 뭐 이렇게 접근을 할 건데 어떻습니까? 이 이시바 신임 총리 경우에 핵무장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핵을 지금 일본에 가져와가지고 공유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핵 공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그 지금 핵무기에 대한 어떤 이제 국민들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앞에서는 이런 뭐 자기의 저서에서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도 실제적으로 뭐 그것이 뭐 현실화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핵 이야기를 하길래 도쿄전력의 후쿠야마의 핵 문제된 것만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핵무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요즘은 핵 그 원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센터에 결국은 에너지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니까 원전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 결국 대선이 있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뭐 아베도 그렇고 고이즈미 총리도 그렇고 상당히 친미적인 성향의 정책을 가져왔는데 이시바 총리도 결국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친미적인 성향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는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일본 이시바 총리 내각의 대외 정책, 특히 대미 정책, 이건 경제와도 맞물려 있고 안보와도 맞물려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일본 정치권이 어떻게 이런 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느냐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 지금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48%,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 이렇게 이런 격차인데 네. 선거라는 게 막판까지 어떻게 그럼요.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네. 거에 대해서는 뭐 전망하기 어렵지만 캐릭터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가 될 때 그 자국 우선주의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네. 일본 내에서도 좀 껄끄러운 이전의 집권 때도 껄끄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인물을 잘 다룰 수 있는 정치인을 좀 내세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이제 트럼프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되게 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름 이제 성이 아니라 이름 부르고 신조 하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아소다로가 아베 신조와 되게 친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소다로가 일본 정치계에서는 일본스럽지 않은 약간 그런 좀 막말도 많이 하고 좀 카리스마 있고 약간 그런 그렇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총재로 임명되지 않았나요? 부총재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습니까? 최고 고문이 돼가지고 어제 예. 명예직이거든요. 명예직이고. 조금은 권력의 뒤안길로 몰려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미지인데 네.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하면은 좀 소통이 잘 된 정치인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소드로가 트럼프하고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좀 다시 또 강경 보수 쪽의 그런 그렇겠네요. 개파가 또 특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와 동시에 예. 좀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엔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당선될 때는 좀 엔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좀 조정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뭐 해리스 부통령 이 관련해서는 뭐 연준의 독립성도 분명하지만 외환 쪽에서는 뭐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인데 네. 트럼프는 환율 이거 외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일본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이제 주목이 됩니다. 이제 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국민들이 뭐 예전보다 엔화 약세 뭐 무조건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물가 높아지고, 네. 뭐 해외 뭐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이러니까 좀 이런 전망이 쉽지 않은데 뭐 대선 이후에 또 각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좀 케미가 좀 중요해 보인다고. 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일본 경제의 현 상황을 놓고 우리가 관찰을 쭉 해왔을 때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나 마찬가지인데 대미적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도 열심히 봐야 되겠지만 일본이 환율을 어떻게 가져가냐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환율이 앞으로 160엔 또 170엔까지 만약에 간다면 트럼프의 용인하에 간다면 일본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일본 증시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모양으로 간다면 일본 경제 전체의 그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더 빠르게 가는
상황일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대책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일본의 이런 이시바 총리의 당선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 당분간 아베 신조 아베노믹스의 유지,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일본의 정책 변화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그 시나리오를 두고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엔화 달러엔이 뭐 160 그렇게 170까지 간다고 하면은 네. 엔화 가치가 지금부터 더 계속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그렇죠. 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좀 경계도 되게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원화도 지금 최근에는 계속 달러원도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제 최근에 다시 올랐는데 중동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민감도나 뭐 증시에서 어떤 얼마나 자금이 빠져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 저금리 통화를 이제 배세출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그렇죠. 트레이드인데 더 고수익 자산에. 네. 그래서 지금 캐리 트레이드 통화가 이제 보면은 엔화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거의 없는 뭐 엔화 대출 받아서 미국 국채 투자하면 무조건 5% 받는 이제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화가 고평가되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싼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검은 월요일 나타난 거잖아요. 네. 다 꺾게 된 MS 포지션이 다 꺾이니까. 그래서 이제 투기 세력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지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 기재부나 많은 모니터링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청산 문제, 뭐 이제 지금 여기서 일본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제 일본은행과 소통할지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증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도 상당한 뭐 주요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방금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게 뭐야 뭐 일본 돈을 가지고 가서 뭐 트레이드 하다가 일본 주가가 떨어지면 빨리 갚아야 되니까 돈 다시 팔아버리고 다시 일본 돈 갚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 말씀이 맞는데 방금 우리 윤시영 기자께서 주셨다시피 일본의 금리가 0에서 0.25%포인트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5%, 4.8 뭐 이렇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재무성 채권도 4.8에 연동이 되니까 일본에서 0.25 정도 빚을 내서 금리 준다 하고 빚을 내서 돈 빌려와 가지고 그걸 달러로 바꿔 가지고 재무성 채권 사면은 수익률이 4.8% 주니까 그 이자 스프레드가 4.6% 그렇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의 그 이동성 네네. 이게 눈에 어느 정도 보이세요? 규모가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규모는 정확한 그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네. 최근에 BIS 보고서가 이제 8월에 그 네. 시장 격변 시에 이제 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전체 규모 자체는 뭐 기관이나 은행에 따라서 뭐 수백조 원에서 뭐 수천조 원까지 추산되는데 예. 지금 8월에 그때 이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네. BIS가 추산하기로는 대차 대조표상에 나타나지 네. 않은 그 수치를 모두 포함해서 8월 초순에 약 40조엔 청산 규모가 네. 그래서 2,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에게 331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예. 이게 동시에 이제 모든 시장에서 이게 이제 회수가 된다 하면은 예. 이거 엄청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금리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하는 게 다른 뭐 이제 일본 증시 환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국 뭐 우리나라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화가 아시아에서나마 어느 정도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은 돈을 빌려서 많은 금리를 주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근데 결국 미국도 그랬지만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겪어야 될 부채에 대한 채무를 다른 나라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폭탄을 던져버리고 자기 나라로 컴백해버리면 자기들은 뭐 끄떡없다 이래 돼버리는 셈이 그게 기축통화의 아주 나쁜 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부분도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야. 왜냐하면 우리도 부동산 PF 대출에 많은 은행들이 가져온 돈이 엔캐리들로 있을 수 있어서 대기업들, 건설사나 이런 쪽에서 엔캐리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신임 총재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일본 경제 전반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이제 BOJ 금통화 정책일 때마다 각 시장이 가장 되게 기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통화 정책이 결국에는 경제 정책,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일본의 금리와 엔화의 가치에 따라서 많은 이제 증시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서가 크게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잘 써야 네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의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자, 일본 경제가 지금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상태에서 제가 얼마나 버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도. 혹시 중국 쪽 반응 이런 거는 살펴보신 적 없으시죠? 일본. 최근에 많이 부양책으로 많이 그렇죠. 가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정치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온화하고 이제 비둘기파니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네. 정치진이라는 게 뭐 일기 다르고 이기 다르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전망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윤시윤 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 기자님 모시고 최근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 당선자의 어떤 정책적 지향점, 그리고 일본 내각의 새로운 구성, 앞으로 10월 27일 있을 중요한 선거 이후에 일본 경제, 정치, 외교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